오틸리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요셉이 가졌던 삶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남희 교수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에 팔려간 이후에 이집트 재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삶을 이어갔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풀이했던 그대로 이집트는 7년간의 풍년에 이어 7년간의 흉년을 맞게 됐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제안대로 풍년이 든 동안 모든 양식을 저장해뒀는데요. 흉년이 닥치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고향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됐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 바로 알아봤지만 모르는 체 하면서 형들을 염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도둑 누명을 씌워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죠.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며 나서자 그제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이집트로 모셔와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요셉은 형들과 그 자식들을 부양하며 살다가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덕분에 가족이 모두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요셉의 삶에서 또 요셉의 가족에게 이집트란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으로 유학 가고 일본에 가서 성공하는 게 아마 굉장히 큰 엘리트들의 그쵸. 꿈이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군정 시작되고 미국에서 원조 받고 이런 시기 이후에는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성공하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교수님 어디서 유학하셨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미국입니다. 근데 저는 40 넘어서 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청나라, 명나라, 또 더 멀리 가면 해초 시대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 또는 뒷심, 네. 또 상상의 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사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소국이기 때문에 여러 대국을 주변에 갖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 민족을 훨씬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영어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뭐 유럽도 갔다 와야 되고 끊임없이 미어캣이 있잖아요. 주변을 막 살피면서 강대국들은 뭐 하나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명력이 게, 굉장히 그렇죠. 좀 끈질겨지고. 그게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들이 끈질겨지고 보다 창의적으로 되고 생명력, 생존력이 생긴 거죠. 그 시절에 이집트는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재상이 될 정도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또 동생에 대해서 그리움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 또는 내 집이다라고 여기는 거는 공간, 건축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있는 곳이 내 집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무리 재상이 되고 뭐 호화스러운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 피부치가 없으면 거기는 내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종의 소수민족이죠. 요셉이. 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거기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 뿌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교포로 성공을 했다. 네. 또는 우리나라에서 뭐 예컨대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성공을 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거를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원래 노마드, 유목, 이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프리카에서 뭐 인류의 시조라고 그러죠. 이브가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우리 유전자 안에는 이동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동을 했지만 또 그 뿌리를 그리워하는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 뿌리가 뭔지 사실 저는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 고향에 대한 의미가 너무 고향이 그냥 근처시거든요. 아, 그래요? 부산 사시는데 대구 뭐 여기 고향인데 네. 그 의미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네. 특히나 나이가 들면은 네.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구나. 네. 그러니까 특히 네. 실향민들, 북한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몰지구 같은 네. 경우 그런 사람들 고향 얘기만 해도 울어요. 사라졌으니까 갈 수 네. 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좀 아픈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 맞아요. 난민들 그 사람들의 상처도 조금 보듬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다문화가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세가 될 거고 좀 네.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거든요. 네. 요셉은 형들을 만난 후에 처음에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형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응징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응징할 마음이 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응징할 마음이 아니라 다시 화해를 하고 싶은데 신뢰가 없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나의 어떤 지위나 권력 때문에 거짓으로 나와 화해를 하고 나한테 와서 아첨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돈을 잃는다든가 권력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그게 세상 인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 있고 돈이 있고 이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의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그게 네. 마음이 잘 안 관리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표정 관리가. 오히려 내가 곤경에 빠지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친구 하나가 수백 명의 아첨꾼보다 훨씬 100배 나아요. 지금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염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시메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형들은 고향에 가서 동생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요. 요셉이 저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또 베냐민을 보려면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요셉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요셉이 형들 때문에 겪은 고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세상 일은 모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죄를 지었던 거거든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 본인도 한번 느껴야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벌을 안 주면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예 그냥 용서하고 말지 뭐 관용을 좀 베풀지 하는 생각도 나는데 많은 경우에는 관용을 베풀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습게 보고 나를 그죠? 뭐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결과를 조금 알게 하고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겪은 것처럼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배려도 있고요. 하나는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 때 100%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네. 항상 사랑의 마음에는 의심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할까?
아마 이제 남편한테도 그런 거 가끔 느낄지 모르겠어요. 되게 가깝다고 느끼다가도 어느 날은 좀 남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형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뭐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과연 내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면, 내가 무용을 열심히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우리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엄마는 네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 안 들어도, 그렇지. 내가 밥 안 먹어도.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또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도 우리랑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때까지도 형들이 전혀 요셉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형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게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형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제서야 네. 네. 반성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을 진짜 되돌아보게 되고 또 고통스러울 때 하느님을 찾게 되잖아요. 되고. 그때 겸손해지고. 왜 너무 좋고 행복할 때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덜 좀 찾아지는 오만하게 걸까요? 되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가 얻은 거야. 내 능력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해는 배려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이런 덕분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그걸 몰라줬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조금 더 행복하려면 사실은 내가 가진 많은 거가 지금 없다면 하고 상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약간 부족한 듯한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상 보면. 네. 그러면 자아가 모든 걸 잡아먹어요. 이제 그 융심약에서는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자기 가면이 나를 잡아먹고 주변 사람하고 관계도 다 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이 와닿습니다. 올라갈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와닿습니다. 정말. 네. 맞아요. 고향에 돌아온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제 요셉의 이복 형들이 좀 느꼈을 마음, 요셉과 베냐민만 챙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또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뿌리를 보자면 야곱이 언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레아를 닮은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많은 집에서도 좀 그러는데 부모들이 좀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 낳은 아들, 딸보다는 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 딸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맞아요. 막내? 저는 막내예요. 그 저희 막내면- 아버지가 진짜 저를 예뻐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40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20대 때 낳았잖아요. 대부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너무 그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좋냐. 난 그냥 너무 예쁘고 좋기만 해라는. 그렇죠. 준비가 된 거죠. 네. 한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간접 경험도 보면서. 했고, 네. 그래서 이 요셉이나 베냐민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랬구나. 거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이 관계라는 건 상호작용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젊어서 낳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적인 관계로 느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쵸. 아들들 역시 아버지가 자애롭다기보다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투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루벤부터 해서 그 요셉의 위의 형들까지 이 아버지 야곱하고의 관계가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첫 아들이 아니라 둘째, 셋째한테 주죠. 우리나라에서도 세종, 네. 셋째 아들이죠. 그렇군요. 네. 소름이 돋아요, 갑자기. 사도세자 그렇구나. 첫째 아들이죠. 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큰 만큼 뭔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 그렇죠. 막 그런 걸 들이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비극의 탄생 중에 하나죠. 셰익스피어 비극이나 이런 데 네. 보면 맏아들, 아버지 관계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형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또 네. 형들 입장도 또 이해도 가고 하지만 또 그들이 했던 짓을 어떻게 뭐 포용할 수는 하기는 쉽지 않고 요셉이 형들은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또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 정말 베냐민을 진짜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요셉의 마음. 요셉에게 베냐민은 또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네.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성경 기자들이 굉장히 상상력도 많고 문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기원전이에요. 다른 역사책이나 신화에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면이 없어요. 그냥 왕의 얘기, 네. 그러니까 사실을 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감정적인 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상으로서 남들 앞에서 울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과 또 인간적으로 또 슬프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측면을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짧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보통 또 겪어야 되는 아까 제가 말한 페르소나하고도 같죠. 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아나운서가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이런다면 당황스럽죠. 시청자들이 네.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만약에 권력자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 말이야 막 이러면 무섭죠. 그때 또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든 크든 뭔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기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요만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밑으로 가면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밑으로 가면 삼족이 멸해져요. 그게 예전에 이제 공포 정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울면서 그러면 이 이집트가 전체가 흔들려요. 리더가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너무 감정적이네요,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리더는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함부로 특히 분노라든지 경멸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든. 대표적으로 가장 나쁜 리더가 트럼프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리더는 그 사회를 뿌리채 흔들어서 망하게 하는 리더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 뉴스만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혁명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혁명의 시대는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이스라엘 놈들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나를 감옥에다 넣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쓸어버려. 그러면 이제 정말 왜냐면- 성족을 멸하게 그렇죠. 되는.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감추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재상인 거죠. 참 그 자리라는 게 무겁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라는 게.
근데 요셉이 바로 베냐민을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뜻밖의 행동을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잔을 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몬다.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거 이제 하나의 상상인데, 하나의 테스트죠. 이게 이런 신화적인 그 모티브에서 많이 나오는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이걸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친인척이에요, 말하자면. 네. 근데 친인척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를 눈을 감고 내 사람이니까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재상 못 써. 저 재상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해. 그쵸? 그쵸. 그럼 몰아내야 돼요. 쿠데타가 나요. 근데 자기 친 형제를 감옥에다 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 우리 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옥에 넣어. 잘못하면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벌을 줘. 그러면 이제 공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거, 이게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면 인간의 뜻이냐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합리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인간의 뜻은 그런 합리와 다르게 나의 개인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개인적인 거라면 베냐민 끌어안고 베냐민한테 자리 하나 주고 궁전에 들어와서 살라 그러고 뭐 나머지 그 형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게 요셉이 하고 싶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본 거죠. 네.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또다시 리더로서의 그런 고뇌가 느껴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서자 그제야 요셉은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뭐 요 장면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죠. 네. 근데 바로 이 장면 이후로 사실 이제 모세의 시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감동의 장면 이후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살게 되잖아요. 이집트의 소수민족으로 이주민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주민들의 앞날이 이제 험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요셉의 식구들이 그거를 미리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동의 장면을 기쁨의 장면으로도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언의 장면? 예언의 장면.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순전히 제 개인의 해석이지만. 목 놓아 울고 이게 네.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집트에서 네, 생활이. 네. 그렇습니다. 요셉이 사실 우리가 지금 재상 요셉으로서의 그런 대인배다운 모습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머리를 써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게 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모두 이제 포용을 합니다. 이 요셉이 참 정말 큰 뜻을 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인물이다. 그렇죠. 근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었죠. 처음 기억나죠. 네. 막 하지 말아야 할 말 네. 자꾸 하고 네. 미움받고 약간의 그런 눈치 관종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왕따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막 이러면서 일종의 뭐 집단 괴롭힘의 네. 한 아주 대표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입니다. 왕따의 피해자.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미투에 네.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맞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요셉을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대인의 풍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소인배랑 이렇게 해가지고 대인배라는 얘기를 해요. 대인배. 근데 배가 들어가면 그 잡놈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그냥 대인이구나.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대인배라고 그러네요. 쓰니까 그 모든 사람이 쓰면 그게 또 용서가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래 잡놈도 대인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시정잡배 할 때 쓰는 그 그쵸, 배거든요. 시정잡배들.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대인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 그리고 네. 자신이 또 잘 깨닫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죠. 그 시련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대인이 되는 건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뭐 방금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잘못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성경을 막 열심히 읽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은 저한테 요만큼 기분 안 좋게 말한 거, 요만큼 저를 조금 불이익 준 거 못 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내가 좀 커지는 것 같은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렇죠. 네. 편하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 그렇죠. 한 단계 내가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또 용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마음의 힘이 강해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아직 상처받았구나. 내가 아직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피해의식 같은 게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하고 저 사람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서 강해지면 약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워요. 우리 애가 따님이 뭘 잘못했을 때 엄마 나 좀 용서해줘 하면은 금방 용서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모진 말을 한 다음에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 용서가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시어머니는 강자고 애는 약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약자다. 이 노인네 어디도 아프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렇게 돼서 시어머니를 약자로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져요. 근데 아이가 커서요. 이제 자기 주장도 하고 나보다 더 뭐 지위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네. 됐는데 아이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용서가 안 돼요. 노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아이보다 약자가 된 약하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있나? 저 사람보다 나를 비하하나? 그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더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막 용서를 그래 나는 내가 못하구나 너보다 약간 이런. 아니 근데 그거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건 내 생각을 고치는 건 내 의무죠. 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나는 시어머니보다 젊고 예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웠고 이런데 내가 왜 시어머니 앞에서 약자 노릇을 하고 있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쉽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이 나한테 뭐 그러면 아니 내가 제 기저귀를 빤 게 얼마고 뭐 이런데 내가 왜 쟤를 그렇게 무슨 거인처럼 보나? 아유 쟤도 그냥 내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하면 용서가 좀 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 집안 식구들을 모두 이집트로 이제 데리고 오고 지금이야 뭐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일생일대 도전 모험이잖아요. 이주를 하는 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고 나이든 아버지를 챙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당연한 자식된 도리 효를 행하는 거. 근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효도에 대한 얘기가 사실 신화서나 네. 역사서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효도 이데올로기는 이제 동양의 경우는 유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실은 서양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 때 물론 노인네들을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본능이니까 하기도 했지만 우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신화서들을 보면 노인들한테 먹을 거 얼마를 주고 떠나는 그런 신화들이 많아요. 그게 선사 시대, 신화 시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벌써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인본주의적이고 조금 더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문화의 시작인 거죠, 이게. 네. 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는데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를 했다고 해도 형들이 이제 이집트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 마음 속에는 약간 불안함? 당연히 있죠. 네, 얘가 언제 또 마음이 변해서 나를 그렇죠. 응징할지도 몰라. 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죄책감도 있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켜 준 거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내 피부치니까 안심시켜 준 부분이 있고, 이 성경에서 이제 가족이 이주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부족들이 이주한 거거든요. 와, 네. 그렇죠. 기근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집트로 넘어온 거거든요. 대이동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죠. 그거는 요셉의 형제들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 모든 이민자들이 느끼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한 거를 잠재워주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리더는 이주민들을 이끄는 이주민의 리더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또 파라오의 역할도 중요했는데, 이 시기에 파라오는 이제 모세 때 파라오하고는 달랐어요. 굉장히 포용적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동등하게 그렇게 대해줬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는 메인 테마를 저는 이주민의 삶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주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많아요. 네. 거의 한 500에서 1000만 정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6.25 뭐 또 독재 이렇게 해서 많이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주민이에요. 그러면서도 모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그 배제, 배척, 혐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거의 자기 모순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그게 굉장히 우리의 자부심 중에 하나다. 이거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예요. 우리나라 민족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절대 단일 민족 아니에요. 남방, 북방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유전자 배열을 갖고 있고, 우리가 외국에 이주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주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포용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발전해요. 포용하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뭐 대표적인 나라 소말리아 같은 나라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라져요. 근데 포용하는 나라는 미국처럼 커져요. 독일, 불란서, 영국 지금 이민자들이 수백만이에요.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숨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왜냐면 것 같다. 비자를 안 주고 네. 영주권을 안 주고 난민 네. 신청해도 뭐 1%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퍼센트가. 이렇게 배제적이면은 우리나라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낳기 싫은 뭐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나라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돌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요셉들이 많아요. 네. 성경에만 요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마지막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남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